해당 영상의 모든 투자 의견은요, 신박사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하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4일 장마가 목기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좀 조정이었죠? 예, 미국 국제금리가 이제 또다시 상승했는데, 사실 추세적인 어떤 상승은 좀 아닌 듯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지금 워낙 이 국제금리에 민감하게 좀 반응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기술주들, 빅테크 종목들은 주가 수준이 높다 보니까, 그만큼 또 이 변동성이 좀 발생하는 그런 구간대로 보여져요.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제 국내 증시, 그리고 이제 아시아권 증시가 오늘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사실 이제 국제금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수급이 사실 외국인 수급이죠. 그래서 오늘도 양시장에서 한 1조 원 가까이 되는 어떤 규모의 외국인 수급이 순매도로 좀 잡히면서 시장을 좀 약세로 좀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기관들도 1조 거의 한 3천억 이렇게 좀 물량을 던지면서 결국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많이 던졌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좀 약세였죠. 그래서 코스피가 좀 더 약한 흐름을 보였고요. 중소형주라기보다는 약간 중형주단의 성장 업종의 그런 종목군들은 사실 더 이상 떨어지기 힘든데 하면서 이제 저가 매수세가 상당히 들어왔거든요. 그 대표적인 종목이 한솔 케미칼이라든지 코오롱 인더라든지 그런 종목군들, LG노텍이라든지 그런 종목군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구간에서 엄청 빠지긴 쉽지는 않을 거라 보여져요. 그래서 장중에 코멘트 드린 것도 이제 그런 내용 좀 드렸었고, 국채금리에 따라서 이제 울퉁불퉁한 어떤 박스권 구간대를 지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강조드린 게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그 약간의 어떤 구간대를 좀 지나고 있다. 12년 전, 13년 전에도 비슷했어요. 정말. 지금 같은 어떤 구간대, 그런 구간에서 이제 많은 투자들이 또 흔들리고, 또 누구는 하차하고, 왜냐면 이익이 났으니까, 이익이 난 사람들이 이제 하차하고, 더 간다 싶은 사람들은 또 들어오고, 이런 이제 구간대에서 변동이 발생했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그런 구간대고, 누가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지가, 경험인 것 같아요.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그 경험에 의해서 이 기회라는 걸 확실하게 알아보는 자들이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펼쳐질 강력한 어떤 추세대에서 수익을 이제 독식하는 구조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지금은 좋은 종목 들고 있다면 흔들릴 필요는 전혀 없는 구간인 것 같고요. 되려 이제 편안함을 느끼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차분하게 시장을 대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시장에 대해서는 이 정도 좀 설명드리고, 오늘 셀트론 헬스케어 실적 발표가 났고요. 또 이제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쪽에 이제 이슈가 있는 것들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하고, 또 이제 미국의 이제 로켓랩이라고 굉장히 좀 중요한 회사입니다. 발사체 쪽에서는 로켓 이제 발사하는 쪽에서는 스페이스X 다음으로 이제 많은 로켓을 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이제 상장한다는 건 뭡니까? 자금 조달이 이제 시장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장 외에서 이제 이렇게 사모 형식으로 이제 시리즈 받는 게 아니라 대중 공모 형식으로 이제 상장을 이제 자금을 조달한다는 거는 확실한 어떤 비즈니스 인더스트리로 이제 주식시장에서 인정받고 이쪽에 섹터가 이제 탄생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의미를 한번 좀 분석해드리는 이런 시간을 같이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장 마감부터 해보면요, 코스피가 1.2% 빠졌고요, 코스닥이 0.4% 빠졌습니다. 코스닥이 이제 상대적으로 강했고요. 하락 종목 수는 한 2배 가까이 정도 양시장 모두 많았는데, 대형주 큰 종목들이 좀 약세였죠. 반면에 이제 셀트론 그룹은 오늘 그래도 플러스권을 보여주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을 좀 방어시켜줬고, HLB도 오늘 한 4%, 5%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를 조금 방어를 해준 그런 느낌이다. 증시 주변 자금을 보면요, 공익 예수금이 조금 늘어났어요. 67조 가까이 되죠. 그래서 조금씩 자금이 들어오나? 예. 워낙 이제 오늘도 개인들이 이제 순매수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금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는지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9,300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이 1조 2천억을 순매도했어요. 그래서 개인이 2조 1천억을 순매수하면서 오늘 시장의 어떤 물량들을 받아냈고, 제가 봤던 시장의 어떤 느낌은 이 개인의 오늘 순매수 수급은 조금 굉장히 적극적이었다. 예, 좀 강했다. 저는 그렇게 좀 느껴졌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하방 경직성을 좀 가지는 지점이라는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도 60일선은 좀 지지하려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 같고, 코스닥 지수도 여기 121선 부근은 지지를 받으려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 같다. 근데 한번 뭐 하방으로 크러쉬 확 했다가 이제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수는 뭐 예측의 영역은 아니지만 뭐 어찌됐든 여기서 지지력은 어느 정도 좀 테스트하면서 확인되는 흐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아시아권 대비해서는 좀 그래도 강했죠. 일본 증시가 2% 빠졌고, 홍콩이 2.9%, 대만이 1.8%, 상해가 2% 빠졌거든요. 그래서 아시아권 대비해서는 우리나라가 그나마 좀 방어가 됐고, 연휴 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끝나고 나서 별로 못 올랐잖아요. 예, 그 부분이 아마 작용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오늘 시장의 약세도 불구하고 보시면 유통업종의 종목들은 플러스를 나타냈어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2% 상승했죠. 그리고 오늘 아모레 퍼시픽도 2%, 신세계도 플러스권, 현대백화점도 플러스, 호텔신라도 플러스, 롯데쇼핑도 플러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통업종, 뭐 백화점, 면세점 이쪽은 오늘 같은 장에서 워낙 이제 다우가 강했으니까 미국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장 리스크는 전혀 아니다. 시장 리스크가 아니라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어떤 업종별 어떤 뭐 차별화된 흐름 이런 건데요. 일시적인 어떤 요소라고 생각하고요. 포트를 형성할 때는 이렇게 이제 경기 회복과 또 이제 실적이 이제 개선될 수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어떤 실적 회복의 어떤 섹터군도 뭐 어느 정도 들어있는 게 낫다는 얘기를 좀 들었죠. 그래서 유통, 백화점, 면세점 이쪽이 제가 볼 때는 좀 안정성을 지니는 경기 회복의 어떤 섹터가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오늘 뭐 성장 섹터의 어떤 종목군들은 뭐 대부분 다 빠졌어요. 네이버도 뭐 한 2% 빠지고, 카카오도 한 2% 빠지고, 이따가 뭐 자세하게 이슈 짚어보겠지만 LG화학, 삼성, SDI 모두 뭐 성장 섹터에 주도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빠졌고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개별 종목을 짚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진머티리얼즈도 한 4% 빠졌고, 근데 이제 플러스로 돌아선 것들이 이제 제가 볼 땐 좀 더 이상 빠지기 힘들다 이런 어떤 수급들이 들어왔는데요. 효성화학 같은 거 1.9% 상승, 그리고 NK맥스 같은 것도 1.4% 상승, 그리고 아모그린텍 최근에 이 종목 기관들이 좀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오늘 저가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흐름이었고, 한솔케미칼도 한 2% 상승하면서 오늘 뭐 계속적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외국 기관이 오히려 샀죠. 그래서 오늘 같은 장에서 이런 어떤 쌍끌이 수급이 들어온 종목군은 조금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요. 코롱 인도도 0.3% 상승하면서 뭐 새로운 어떤 수소 대장주 가능성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이제 뭐 LG 노텍도 마찬가지로 플러스를 유지하면서 더 이상 떨어지기 힘든 지점이다. 이건 워낙 전평가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좀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리메드 같은 것도 오늘 플러스를 보이면서 이제 더 이상 떨어질 자리가 없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 파맵신도 플러스권, 그렇죠?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또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오늘 뭐 헬스케어 이제 실적 부분이 컨센 대비해서 4분기 실적은 별로 안 좋았는데요. 매출액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플러스를 마감해주고 뭐 시간에도 플러스 마감된 이유는 뭐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됐다. 떨어질 때. 예. 그런 거죠. 여기 지점은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된 지점이다. 이런 어떤 인식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셀트론 제약도 뭐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 이런 어떤 심리가 좀 작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볼 때 더 이상 좀 떨어지기 힘든 그런 느낌의 종목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시장이 돌아서면 오늘 외국인 기관들이 좀 쌍거리로 샀던 그런 종목이 아마 치고 갈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예, 그 정도 좀 코멘트를 드리고 오늘 뭐 종목은 많이 짚을 건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장 마감하고 셀트론 헬스케어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4분기 실적 그리고 연간으로 발표된 내용 한번 체크를 해보죠. 일단은 매출액 부분이 3,87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918억 당기 순이익이 317억 해서 매출액은 그 이제 시장 컨센서스 보다 이제 약간 좀 낮은 수준이고요. 반면에 이제 영업이익은 컨센보다 조금 높은 수준, 당기순이익도 평균 그 컨센보다는 좀 낮은 수준. 뭐 환율 부분이 좀 영향 미친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레키로나주 이제 비용 산정된 부분들이 좀 반영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액이 조금 컨센보다 낮은 부분이 약간 좀 아쉬울 뿐인데 어쨌든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레키로나주 해외 판매 그리고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판매 확대 뭐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면 매출액이 또 개선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 매출액이 컨센보다 조금 그래도 약했던 이유를 찾아보면요. 어쨌든 지금 이제 유럽 쪽하고 북미 쪽에 대한 점유율이 이제 별 차이가 없는 게 결국은 이제 매출액 단으로는 전 분기 대비해서 지난 3분기 대비해서 북미 쪽에 이제 트룩시마 쪽하고 유럽 쪽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매출이 그래도 좀 감소를 한 거죠. 그래서 전 분기 3분기 대비해서 좀 감소를 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유럽 시장에서 가격 하락 방어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고수익 시장에 집중해서 매출액은 좀 감소했지만 이익률은 유지를 했다 해서 이런 어떤 연유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뭐 연간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인플렉트라 시장 점유율의 꾸준한 상승과 함께 트룩시마 매출이 전년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전체 매출 확대 및 이익률 개선에 기여를 했고 기타 시장에서는 지금 일본 그리고 중남미 등 유럽 시장 대비 수익성이 높은 기타 시장에서 매출이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매출액이 이렇게 이제 큰 폭으로 한 47.8%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어떤 결과물을 좀 냈습니다. 영업이익은 트룩시마 쪽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좀 보여지고요. 뭐 순이익도 이제 높은 영업이익 시현으로 뭐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환율이 조금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하반기에. 근데 이제 그 부분은 펀더멘털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환율 때문에 순이익이 예상보다 떨어진 부분은 크게 이제 유의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래서 2019년도 이제 실적이 별로 안 좋았지 않습니까? 2018년, 19년도 실적이 안 좋았는데 뭐 결국은 작년 실적이 역대 최대 어떤 영업이익률을 달성한 게 결국 18년, 19년 이제 성장통이죠. 지역을 다각화하고 직방 인프라 구축을 통한 이런 체질 개선을 집중했기 때문에 2018년과 19년도 이제 실적이 저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조금 그래서 이제 기업이 뭐 몇 분기 정도 그리고 1, 2년 정도는 어떤 성장통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 셀트론 같은 경우는 뭐 수율 개선을 위해서 약간 좀 일시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현상은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기업을 어떤 달리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21년도는 일단은 기본적인 어떤 램시마 SC 그리고 유플라이마의 부분이 이제 주요 매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회사 측이 지금 밝히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이게 지금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다. 이런 어떤 의견을 보이면서 약간 좀 갈리는 어떤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죠. 근데 레키로나 이제 코로나 항체 치료제 이 부분이 핵심적인 어떤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 요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 승인받는지 여부, 매출이 발생한지 여부가 어쨌든 이런 불확실성을 이제 뛰어넘는 어떤 강력한 어떤 무기로서 작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돼요. 그러면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 이제 그 올해 그리고 이제 에 대한 어떤 전망을 하면서 우리가 주가적인 어떤 전략을 세울 때 사실은 트룩시마 부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는 게 중요하다 봐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에서 지금 그 룩시엔스한테 이제 점유율을 역전당했기 때문에 어떤 전략인가를 좀 보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 미국에서 전략적 가격 책정을 통해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점유율 확대를 전망한다. 결국 이제 작년에는 급격한 점유율 증가를 만들었지만 올해는 좀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가격을 좀 인하시킬 건데 그렇다고 확 낮추기보다는 조금 보면서 전략적인 어떤 가격 책정을 할 걸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어떤 전망들을 하고 있는 거를 이제 회사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올해는 좀 그래도 가격적인 어떤 정책을 지금하고 좀 다르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램시마 SC 부분도 들어봐야 되겠죠. 일단은 주요 7개국, 유럽의 주요 7개국 기준으로 연간 1조 원 이상의 매출이 좀 가능할 걸로 전망이 된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급여 이제 약가 및 환급가 이제 승인 완료가 됐고 11개국, 예, 코로나 때문에 계속 이제 그 지연된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이 올해는 좀 온기로 제대로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이 램시마 SC가 뭔가 뭐 매력이 떨어진다거나 제품이 그런 부분보다는 작년에 좀 코로나 상황이 영향을 미쳤던 거죠. 그래서 이제 유럽의 주요 7개국, 이제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는 7개국의 환자, TNF 알파 이제 억제제 시장의 환자 30%를 타겟으로 한다 해서 연간 1조 원 이상의 매출 달성이 뭐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 계속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유플라이마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인데요. 일단은 요건 거의 뭐 핵포탄급의 수소폭탄급의 이제 그 임팩트를 지니는 제품이죠. 그래서 21년 2월 EMA 허가 획득했고요. 2분기부터 유럽에서 순차적으로 출시할 걸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고농도 제형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 시장에서 이 아달리무밥 시장이 4조 원 정도 되는데 한 60%를 이제 고농도가 차지하고 있죠. 2018년 기준으로는 거의 90%였는데 이게 저농도가 많이 점유율을 좀 확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 이제 고농도 쪽에서는 퍼스트 무버이기 때문에 이제 4조 원 시장의 60%면 4624, 2.4조 원 가량 되는 시장을 이제 잠식해 들어가는 그런 어떤 제품이 되겠죠, 일단은. 그래서 요거 기대가 상당히 되고, 뭐 나중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상당한 기대 가치를 가지게 될 겁니다. 올해 내로 이제 90% 이상의 유럽 시장에 유플라이마 출시가 예정이 돼 있다는 측면들, 그래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올해 기대가 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오늘 먼저 짚어볼 이제 이슈 내용은요, 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아시아권 증시도 전반적인 조정, 그리고 국내 증시도 이제 조정을 좀 보였는데요. 국채 금리 요 이제 10년물짜리 기술적인 흐름입니다. 보시면 요 구간에서는 사실 뭐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장의 어떤 조정을 지금 만들고 있고, 다소 좀 대세 상승 국면에서 울퉁불퉁한 어떤 국면을 뭐 이렇게 좀 만들고 있지만, 이 부분이 근본적인 어떤 그 뭐랄까 어떤 시장의 큰 리스크라든지 뭐 긴축으로 가는 어떤 그 빌미를 제공하든지 여기까지는 좀 비약일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조정을 만드는 어떤 구간대 심리가 지금 굉장히 약해져 있죠. 그리고 투자자들이, 시장 참여자들이 상당히 좀 지겨워진 구간, 이런 부분들이 더 작용하면서 이제 뭐 지지부진한 구간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오늘 뭐 장중에 코멘트 드린 대로 더 이상 내려가기 힘든 종목들이 막
플러스로 돌아서고 양봉으로 돌아서고 저가 매수가 막 들어오는 것들이 좀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땐 뭐 왔다 갔다 하는 국채금리 때문에 시장 조정은 뭐 건전하게 거쳐가는 그런 수순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뭐 기술주들, 빅테크 종목들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많이 빠졌죠. 애플 2%, MS도 2.7%, 뭐 테슬라도 4.8%. 그리고 플러스 보인 거 보면 JP모건 뭐 은행 쪽, 뭐 이런 쪽, 뭐 그리고 뭐 쉐브론 같은 뭐 석유화학, 이런 쪽이 이제 올랐고요. 그래서 다우지수는 뭐 별로 안 빠졌고 나스닥이 좀 큰 폭으로 좀 밀리는 그런 흐름이었죠. 그래서 시장 리스크라면 사실 뭐 다우든 나스닥이든 그냥 싸그리 다 이제 2, 3%씩 막 밀리는 게 이제 이제 어떤 시장의 리스크구나 이럴 수 있는 건데, 뭐 다우는 막 안 빠지고 주요 이제 막 종목들은 올라가고 기술주만 올라가는 어떤 색깔적인 측면을 드러냈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조정의 어떤 구간대에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 구간 자체가 굉장히 지루한 구간이긴 한데요. 뭐 이런 구간에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뭐 종목이 뭐 문제 있거나 뭐 성장이 뭐 훼손된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들고 있으면 되는 구간이죠. 이런 구간이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일 막 힘든 구간이죠. 막 급락을 해버리거나 이러면 이제 그냥 뭐랄까 추스릴 시간에 어떤 여유도 없었으니까 그냥 홀딩하고 있지만 줄줄 막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 하다가 또 지지부진한 박스권을 그리면 짜증나서 팔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대중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개인들이 좀 매물이 나오는 부분도 그런 게 좀 섞여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구간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뭐 정상적인, 기존의 시장의 어떤 메커니즘상 분명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고 뭐 문제될 거 없는 구간이다. 그래서 보다 더 이제 어떤 종목이 더 매력적일지를 좀 선별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의 비중을 좀 높이고, 매력도가 덜한 것들은 비중을 좀 축소해서 매력도가 좀 높은 종목을 비중을 조금 높이는 뭐 이런 전략을 좀 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이 구간을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뭐 이슈 나온 것 한번 체크해 보죠. 카카오가 지금 뭐 이베이 코리아를 뭐 인수하겠다고 이제 참전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서 이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카카오가 이제 만약에 이베이 코리아가 지금 뭐 매물로 나오는데 한 5, 6조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베이 코리아는 그 옥션하고 지마켓을 이제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과거에 이제 옥션을 막 1조 원, 지마켓을 1조 원 이렇게 이제 인수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돈 잘 벌었죠, 한국 시장에서. 근데 이제 한국 시장에서 이제 이베이 코리아의 입지가 많이 줄어들고 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매각을 하고 이제 엑시트를 하려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 것 같은데, 이미 이제 좀 한국 시장은 이커머스 침투율 자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뭐 중국 다음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어떤 국가가 됐기 때문에 뭐 이 자금을 빼가지고 더 이제 뭐 이커머스 침투율이 낮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이동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옥션을 인수했죠. 그런 것만 보더라도 뭐 이베이 코리아라는 기업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죠. 그 당시에 옥션을 1조 원에 이제 인수를 할 때 시장 가치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인수했거든요. 저도 이제 그래서 무슨 옥션을 1조 원에 매수하지? 했는데 이커머스 시장이 계속 커지니까 옥션의 가치도 이제 계속 올라갔죠. 그런 것처럼 이제 결국은 뭔가 좀 한국 시장이 조금은 경쟁이 좀 격화되는 그런 시장으로 됐다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었던 생각은 뭐 기사는 많죠. 오늘 뭐 카카오가 이베이 코리아 이제 인수 참전했다고. 근데 카카오가 이걸 인수하면 그게 주가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만약에 카카오가 이걸 인수하는 순간 카카오 주가는 굉장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가적인 측면으로 따진다면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이제 분분하게 있겠지만 뭐
카카오가 약한 어떤 이커머스 부분을 요 기업 인수를 통해서 조금 이제 도약할 수 있는 어떤 구도를, 그러니까 네이버 쿠팡의 어떤 양강 구도를 좀 허물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어떤 이커머스 기업으로 탄생할 수 있다. 뭐 이런 시각으로 이제 쓰는 의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는 주식시장에서 어떤 관점, 주식에서의 어떤 관점을 본다면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 인수하면 그 현금을 거의 다 소진하는 걸로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한 투자가 미진해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따진다면 한국 시장에서 이커머스 시장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도 지금 저기 야후재팬하고 합병을 해가지고 라인을 일본과 이제 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건데, 한국 시장에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인수하는 순간 악재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현대차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한번 좀 보면요. 뱅킹, 모빌리티, 엔터에 이어서 커머스 부문도 퀀텀 점프에 나선다 해서, 이 전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내 3위 온라인 쇼핑 사업자 이베이 코리아 인수 전에 카카오, 신세계, MBK 파트너스, 칼라일, KKR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신세계가 인수하면 저는 호재가 될 거라고 봐요. 워낙 이제 이 이커머스 쪽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오픈마켓이긴 합니다. 오픈마켓이긴 하지만 신세계가 가지지 않은 어떤 확실한 점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신세계가 인수하면 신세계 그룹은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카카오가 인수하는 건 그다지 주가에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거라 생각해요. 일단 사모펀드 3곳 외에는 전략적 투자자 2개 기업이 참가한 것으로, 특히 이제 전략적 투자자는 이제 신세계, 카카오죠. 그래서 카카오의 인수전 참여는 네이버 쿠팡 양강구도 굳히기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그러니까 카카오가 여기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면 연간 거래액 기준으로 25조, 그러니까 쿠팡을 소폭 상회하고 네이버랑 맞먹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이거 상당한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카오가 인수하면 네이버, 쿠팡, 카카오 이렇게 이제 3강 구도가 되는 건데요. 이는 신세계 역시 마찬가지로 이베이 코리아 몸값은 시장 기대치 상단인 5조 원 이상도 기대해 볼 만하다. 그래서 지금 뭐 쿠팡 상장을 기점으로 3월 11일 날인가 이제 상장한다고 하는데, 국내 이제 이커머스에 대한 어떤 밸류가 높아지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베이 코리아가 5조 원보다는 더 넘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조금 부담이죠, 인수하는 측에서. 그래서 이제 인수 능력도 충분한 카카오, 플랫폼 우위 활용한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이제 보유하고 있다. 작년 말 보유 순현금은 3조, 자사주는 시가로 한 1.2조, 그러니까 4.2조 정도를 이제 순현금으로 들고 있다고 한다면 최대 5조 원으로 시장에서 추정하는 이베이 코리아 인수는 뭐 감당 가능하다. 뭐 다만 인수 이후 지분 수합을 활용한 전략적 제휴나 자사주 재원의 M&A는 당분간 힘들죠. 이제 없어요, 돈이. 만약에 이거 해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동사 경영진의 사업 부문별 우선순위 결정에 따라서 딜의 진행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다. 인수전 참여로 확실해진 점은 카카오가 커머스를 본격적으로 확장하면서 주류시장 진출 의지를 천명한 것인데요. 카카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가장 뭐랄까 좀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부문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커머스 쪽이거든요. 뭐 카카오 선물하기 뭐 이런 것들이 커지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은 뭐랄까 레벨에 있는 어떤 부문이기 때문에 커머스 부분이 이런 어떤 의지를 보여준 거는 뭐 현실적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카카오톡이라는 어떤 압도적인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인수한다면 네이버, 쿠팡의 위협적인 경쟁자가 뭐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이 쇼핑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야후재팬도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검색을 하는 그 사업자가 상당한 우위에 있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뭔가 좀 G마켓과 이제 옥션을 좀 뭐랄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포인트도 뭐 없잖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뭐 검색 엔진을 독보적인 검색 엔진을 갖고 있는 기업이 제가 볼 땐 보다 더 유리할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위협적인 경쟁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카카오는 이 부분이 아니다 하더라도 뭐 좋은 어떤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뭐 53만 원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뭐 최근에 이제 액면 분할하면서 뭐 주가도 좀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상대적으로 네이버 대비해서 현 구간부터는 매력도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 그렇다고 뭐 같이 가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 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주가적인 측면에서 좋은 건 아니다.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장 시작하면서 뭐 가장 화두가 된 어떤 이슈는 그 포스코가 이제 아르헨티나 이제 염호를 이제 그 2018년도 3천억 정도에 이제 인수를 했는데 이게 뭐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게 35조 원의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뭐 100배 이상 이렇게 가치가 올라왔다. 이런 어떤 뉴스 보도가 나오면서 어제 뭐 시간 외 거래로 이제 거의 대부분 포스코 계열이 이제 상한가를 쳤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문제고 이게 또 이렇게 뉴스화 됐을 때는 이미 제가 볼 때는 이미 이 정보를 가지고서 밑에서 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거고 분명 그런 부분에서 그 차익 실현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게 뭐 제가 볼 때는 지속 가능한 주가 상승의 어떤 동력이 되긴 어려운 거는 재료적인 측면이라고 볼 때 제가 측정할 때는 각자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오늘 포스코 계열사들에 대한 어떤 매도로 접근하는 게 맞다 생각했고요. 뭐 포스코 엠텍 같은 기업이 이제 원래 뭐 그 광물이나 이런 어떤 사업을 하기 때문에 상으로 마감했지만 나머지들은 뭐 거대 부분 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포스코 ICT를 이제 지난달에도 그 스마트 팩토리 대장주 주도주로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거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이제 매도 코멘트를 이제 드렸으니까 그렇게 아마 장중에 잘 하셨을 것 같고 어쨌든 요 내용으로 나와서 많은 대중투자들은 오늘 매수했을 거고요. 그리고 밑에서 샀던 어떤 소수의 이제 누군가들은 분명 차익 실현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은 포스코 계열의 어떤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주가라는 게 그래요. 많은 다수가 관심을 갖고 다수가 진입하는 지점부터는 조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다수가 좀 빠져나가고 이탈하거나 물량을 줄이거나 손절하는 구간부터는 추세가 이제 다시 반전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거든요. 이게 이제 주가의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포스코 계열은 그다지 당분간은 조금 이런 수급이 좀 분산돼야 뭐 다시 가든 뭐 어떻게 되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오늘 포스코 케미칼, 뭐 포스코 ICT 같은 그래도 이제 좋은 기업들이 주가 측면에서는 별로 며칠 상간 정도 되겠죠? 주가는 별로 안 좋을 거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됐고요. 요 내용이 이제 뭔지 자세히 보도록 하죠. 일단 그 2차 전지 안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자체가 이제 리튬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걸 인수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요게 가치가 상당히 올라왔고 리튬 가격도 많이 올라왔고 해서 단순 계산할 때 매장량 측정 이제 전망치죠. 1350만 톤 곱하기 13,000원 이렇게 이제 곱하기를 해보면 리튬 가격을 곱하기를 해보면 170조 원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근데 이제 170조 원이 전부 다 뭐 2차 전지 리튬 소재로 쓰일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채굴 가능 범위 그리고 어떤 공정상의 수율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을 해보면 한 35조 원 정도 될 것 같다. 언론에서 이제 추산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조금 재료적인 어떤 관점에서 주가 좀 단기 급등시키는 어떤 재료로서 활용된 것 같고요. 어쨌든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라서 리튬 수요 증가는 뭐 당연하죠. 그래서 2023년 톤당 가격을 현재보다 높은 80위안, 100위안, 120위안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해당 염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실적을 뭐 추정해 봤는데, 뭐 이렇게 된다고 해요. 여기서 이제 리튬에서 나오는 어떤 매출액이 23년도 3,400억에서 5,100억, 2030년쯤 되면 1.1조에서 3.7조, 당기순이익은 23년도에 대략 한 700억에서 한 1000억 정도, 2030년도에는 2200억에서 한 7000억 정도. 그래서 어떻게 보일진 모르겠지만요, 이렇게 따져보면,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뭐 그렇게까지 뭐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않네,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크게 지속 가능한 어떤 추세를 만드는 그런 내용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포스코 계열은 당분간은 주가가 좀 지지부진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제 3월 1일부로 이제 야후 재팬과 라인이 합병해가지고 이제 Z홀딩스가 이제 통합법인이 이제 탄생했는데요. 뭐 아까도 이제 뭐 카카오 이제 설명드리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이커머스 공룡이 탄생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네이버가 해왔던 국내 시장에서의 어떤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네이버 쇼핑 그리고 네이버 페이 같은 그런 어떤 사업의 어떤 노하우를 이제 야후 쇼핑과 야후축하고 같이 시너지를 내면서 일본의 어떤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또 이제 여기 보시면 2억의 동남아 중산층을 잡아라. 지금 동남아 국가들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죠. 그래서 경제 규모도 커지고 있고, 그쪽에 이제 전자상거래 시장이라든지 뭐 핀테크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번에 합병 법인은 일본의 야후재팬과 합병 법인은 동남아를 좀 공략하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이커머스 기업이 될 것 같고요. Z홀딩스의 이제 이해진의 첫 미션이 동남아 중산층을 잡아라, 이 부분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야후재팬 같은 경우는 뭐 일본 시장에서 라쿠텐이라든지 아마존과 상당한 어떤 뭐 내수 출혈 경쟁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를 좀 넘어서서 아시아 시장으로 뻗어나가자, 이 관점으로 하는 것 같고, 아시아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아시아권에서 이제 라인이라는 SNS로 꽉 잡고 있는 게 네이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같이 손을 잡고 나가면 뭐가 되겠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가 워낙 이제 쇼핑 쪽, 이커머스 쪽으로 굉장히 뭔가를 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결합해가지고 하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손정희 회장이 판단한 것 같아요, 결국은.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 현재는 손정희 회장이 떼어줘야 되는 것이 더 많았거든요, 사실은. 라인은 이미 뭐 적자였고 계속, 여기는 상당한 어떤 이제 흑자를 내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 어떤 큰 그림을 그리는 관점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네이버 대표 이제 한성숙 대표의 어떤 발언을 보면 어떤 포부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일본뿐 아니라 동남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국내에서 중소상공인의 창업을 도왔던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국내 기업이 일본과 동남아로 확대하는 가능성을 품고 있다며, 네이버가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Z홀딩스에 소개하는 게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네이버 플랫폼이 글로벌 전 지역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5년간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5천억엔 이제 5조 원 넘는 규모를 투자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상당한 어떤 자신감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기사에서도 짚어준 게 이번 통합은 이해진 창업자가 GIO를 맡은 이후 최대 성과로 평가된다. 제가 볼 때도 최대 성과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이버에 대한 어떤 투자 의견을 밝힌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예, 뭐 쿠팡 상장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네이버가 이렇게까지 이제 글로벌 플랫폼이 되는 거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던 건데요. 결국은 지금 여러 이제 AI 분야의 엔지니어를 이제 증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손정희 회장은 AI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왔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아시아 시장 진출에 있어서도 이 AI를 적용해서 뭐 식당이나 숙박이나 뭐 여러 가지 레스토랑 예약, 뭐 지금 어플 굉장히 많거든요. 뭐 이런 것들, 음식 배달 서비스. 그래서 동남아에서는 지금 그랩이라는 어떤 이제 앱이 이제 가장 강력한 파워를 지니고 있는데, 이런 것과 이제 경쟁도 해야 돼요. 중국 서비스들과도 이제 경쟁해야 되고, 이 경쟁에서 살아남고 이기려면 가장 필요한 게 AI 기술로 지금 손꼽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단순히 그냥 합병해서 그게 아니라 화학적인 결합이 필수적이다. 결국 이제 글로벌 IT 기업, 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대비해서 R&D 쪽에 한계가 있는 네이버와 야후재팬이 존재감을 갖기 위해서는 AI 기술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래서 쿠팡도 이 기술을 장착하면서 매출이 좀 폭증했죠. 계속 추천 서비스도 있고 막 하면서. 그래서 소프트뱅크의 모회사와 연결하는 게 열쇠가 될 걸로 보인다. 소프트뱅크가 운영하는 비전 펀드는 미국과 아시아 IT 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 투자처와 제트홀딩스를 연결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바탕으로 최신 데이터를 분석해서 일본은 물론 아시아와 글로벌 시장을 함께 겨냥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은 라인과 야후재팬의 이제 합병으로 매출의 합계가 이제 1조 3천억이 엔이 되는데요. 일본 1위 쇼핑 업체가 이제 라쿠텐이죠. 라쿠텐 1조 4천억 엔에 거의 육박하죠. 그래서 이거 상당한 어떤 일본에서도 입지를 가지게 됐고, 이게 이제 결제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페이, 이제 핀테크 쪽에서도 이제 상당한 점유율, 지배력을 갖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인페이가 3,700만 명, 그리고 페이페이, 이제 야후 쪽의 페이가 1,900만 명. 그래서 서로 이제 경쟁을 하다가 이제 출혈 경쟁이 시너지로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 동남아 쪽에 이제 인터넷 은행들을 막 만들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사업적인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하고 있고, 이 부분을 계속 이제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이버의 앞으로 행보에서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한 어떤 행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우주 항공 쪽의 이슈가 있었는데요. 소형 발사체 쪽에 이제 상당히 또 유망한 기업이죠. 로켓랩이 이번 2분기에 스펙 합병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상장한다는 소식인데요. 이 이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죠. 대신증권에서 이제 나온 리포트인데요. 보면 로켓랩이 이제 스펙 상장을 추진한다. 그래서 올해 2분기 내로 나스닥이 이제 우회 상장을 하겠다는 이제 계획을 발표했다. 이 합병에서 평가된 기업 가치는 41억 달러, 한 4, 5조 수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25년도 예상 매출액이 7.5억 달러. 그러니까 요 예상 매출액에 PSR 한 5.4배 정도를 적용해서 이제 기업 가치를 산정한 걸로 보여지고요. 보니까 뭐 기존 주주가 82% 정도 차지하는 이런 주주 구성을 볼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투자 포인트는 얼마나 발사체를 더 싸게 자주 쏠 수 있는지가 지금 뭐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뭐 과거에 이제 뭐 정부가 하던 걸 지금 민간으로 내려와 가지고 상업화를 통해서 이제 발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로켓랩은요, 초소형 발사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량 엔진, 탄소 섬유, 굉장히 가벼운 이제 소재죠. 로켓 재활용 등 혁신 기술을 도입해서 저비용 우주 시대를 개막한 대표적인 이제 뉴 스페이스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버진 갈랙틱, 로켓랩 이 대표적인 기업이에요. 우주 항공 쪽에서. 그래서 사업 부문별로는 이제 로켓 제작, 이제 위성을 또 운반해서 날리는 그런 어떤 런치, 발사체를 만든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페이스 시스템, 위성 그리고 위성 부품을 제작하는 두 개 사업 부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로서는 매출 비중은 론치 발사체 쪽이 거의 대부분의 어떤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요. 뭐 이건 전망치긴 하지만 지금 이 우주 항공 쪽이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20년도 매출액은 3,500만 달러, 한 400억 정도 되는 수준이었는데요. 23년쯤 되면 한 3,000억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23년도에는 흑자 전망까지 전망이 된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두 번째로,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네 번째로 많은 로켓을 발사하는 회사인데요. 뭐 당연히 이제 중국이라는 국가가 제일 많이 쏘고 있고, 그 다음 러시아, 그리고 스페이스 X, 그 다음이 이제 로켓랩입니다. 그래서 로켓 기술 완성도가 매우 높고, 나사로부터도 이제 높은 평가를 지금 받고 있고요. 뭐 스페이스 X랑 거의 뭐 유사한 사업 모델을 갖고 있다 보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기업 가치는 워낙 이제 스페이스 X가 훨씬 높은 수준인데요. 저비용 초소형 로켓의 장점을 살려서 더 자주 발사하는 점이 장점이다. 여기 이제 핵심이라 했죠. 로켓랩에. 그래서 2006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총 18번의 발사를 통해서 97기의 위성을 궤도에 진입했다. 동사는 선제적 자금 조달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투자 확대 및 소형 발사체 시장 내 주도권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소형 발사체 쪽에서는 독보적인 어떤 기업이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로켓랩의 상장은 굉장히 큰 시사점이에요. 사실은 저도 좀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스페이스 X도 언젠가는 상상하겠지만, 사실 뭐 스페이스 X보다는 스타링크 쪽을 먼저 상상시키게 될 텐데, 로켓랩을 이렇게 상장한다는 게 조금 의외였고요. 이게 결국은 우주 경제 성장의 새로운 신호탄이다. 상장하면 자금이 조달되죠. 그러면 그걸로 더 많이 쏘죠. 기술 개발하고. 그러니까 본격적인 어떤 성장의 신호탄이 되는 어떤 상장의 의미를 지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기업의 상장은 우주 경제가 이 사이언스 영역에서 확실하게 비즈니스, 로켓을 쏘아가지고 돈을 번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로 영역을 확장하는 새로운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그래서 이제 이 로켓랩의 IPO는 투자자들에게 우주 경제가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는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신약 R&D 비용을 혁신적으로 낮춤으로써 시장성을 확보한 것과 유사하다. 그래서 뭐 어제도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자가 세포 치료제에서 동종 세포 치료제로 가면서 완전히 그냥 가격 다운 시켜가지고 이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 진입 장벽을 낮추는 기술력을 보유한 뉴 스페이스 비상장 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켓랩의 매출 전망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할 거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뭐 전망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확실하게 이제 상업화 어떤 비즈니스의 어떤 측면으로 지금 초입 단계에 진입되고 있고,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네, 로켓이. 그래서 요 안에 맨 윗부분 이제 요 안에다가 위성을 이렇게 다양하게 넣어놓는 27개를 또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넣어놓고 로켓 1단 추진체를 이렇게 재활용하는, 낙하산에서 쭉 해가지고 이 헬기는 이제 이걸 가지러 가는 거겠죠. 하여튼 뭐 재활용하는 기술을 그래도 좀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우주 관련된 뭐 이슈나 모멘텀이 상당히 뭐 지속 있을 걸로 뭐 예상이 돼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이번 달에는 아크 인베스트에서 뭐 여러 번 설명한 곳이죠. 아크 인베스트에서 지금 스페이스 익스플로레이션 이제 우주 탐사 ETF를 이제 상장할 예정입니다. 3월 29일로 예정이 돼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이런 기업들이 들어있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궤도 항공우주 이제 발사 제조업체들, 나중에 로켓랩이 뭐 상장하면 이제 편입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드론 같은 궤도 아래 비행체 관련 사업하는 기업들, 드론 회사들, 뭐 UAM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적용 가능한 기술들, 3D 프린팅이라든지 로보틱스 등 우주 산업 내에서 적용 가능한 기술들, 그리고 우주 항공의 수혜를 받는 뭐 인터넷이라든지 GPS, 우주 활동 수혜 뭐 서비스, 뭐 데이터, 뭐 이런 기업들도 포함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기업들은 그래도 꾸준히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이 편입이 예상되는 그런 기업들은 아마 이번 달부터 수급들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하게 이번 1분기 보면 될 것 같고, 2분기는 이제 로켓랩 상장이 가장 큰 화두의 어떤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올해는 뭐 하반기에도 뭐 계속적으로 이제 우주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누리호 발사 또 이벤트도 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쪽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이렇게 마감을 해보는데요. 오늘은 여러 이제 종목들을 장중에 좀 주요 종목들을 계속 보면서 수급의 어떤 강도를 좀 많이 체크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느낀 점을 제가 코멘트를 드렸던 건데,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정도가 아마 변곡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구간인 것 같아요. 가격적으로는 거의 변곡에 다다랐는데 이 시간적인 어떤 그 변곡이 또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가 변곡,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반전되는 어떤 구간대 이렇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상이거나 전망이긴 하지만 뭐 시장의 어떤 주요 종목들 어떤 수급의 어떤 강도 정도를 체크해 보면서 그런 것들이 좀 느껴졌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뭐 오늘도 제가 뭐 걱정할 필요 없다는 얘기를 들었던 게 뭐 어떤 시장의 큰 리스크라든지 추세가 이제 바뀔 때는요, 정말 그 이제 많이 저는 이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어떤 상승장에서 하락 추세로 간다든지 뭐 이런 그런 걸 볼 때는 수급이 진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수급의 느낌들이 있어요. 그냥 집어 던지는 거죠. 근데 그런 수급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대세 상승 국면 속에서 건전한 조정을 거치는 그런 느낌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으로 한번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